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원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윤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내년이죠. 2025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현재 예비고1 학생분들 그리고 예비고1 학생의 학부모님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조금 궁금해 하시거나 조금 막막해 하시거나 조금 불안해하는 고민거리 4가지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학부모님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한번. 저희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겨울방학 때 반드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라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자,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법, 어휘, 문장, 지문 4개의 파트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의 경우 고등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각 파트의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고 그 개념을 활용하여 각 파트에 대한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지 접근법을 숙지하고 체화시키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럼 어법이 있으면 또 어휘가 있죠. 단어를 어디까지 외워야 돼요?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자, 어휘는 고교 전체의 어휘를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추상적이고 실제로 여기까지가 고1 어휘야, 여기까지가 고2 어휘야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중에 가서 서점에 단어책들이 많아요. 근데 단어책 중에 색깔로 구별한 것도 있고 챕터를 구별한 것도 있는데 그 어휘집의 제목 중에 수능 대비 수능 필수라고 적혀있는 어휘집이 있거든요. 그 어휘집이 바로 고등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모든 어휘를 거의 다 수록해 놓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어휘 한 권을 N회독을 하여 본인의 단어로 완전히 숙지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당연히 지속 반복 암기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 어법과 어휘만 한다고 하면은 문장 해석과 지문 독해는 또 빠지죠. 그럼 과연 우리 아이가 문장을 공부한다고 할 때는 뭘 공부하면 되느냐? 바로 해석입니다. 다만 해석을 하실 때 또는 해석 연습을 할 때 유의할 점은 문장의 문법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지는 어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즉 문장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문장 해석을 한다는 것은 문장을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의미로 숙지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직독직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직독직해가 되는 문장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직독직해가 안 되는 문장이 많습니다. 끊어읽기 들어보셨어? 끊어읽기도 끊어서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끊어읽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말로의 자연스러운 의미와 구체적인 의미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으므로 문장 해석을 공부한다고 할 때는 우리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로 문장을 바꿔서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장까지 공부가 됐다면 지문 공부까지 이루어져야죠. 자, 지문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화두를 잡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화두가 뭐냐면 지문에서 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중심 소재. 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현상에 대해 얘기할 거야. 그걸 화두, 중심 소재와 현상을 합쳐서 화두라고 하는데 이거부터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문의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나 이 지문에서 이걸 설명할 거야의 이거를 모르면 지문의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주제 파악도 안 되겠죠. 그래서 지문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일단 중심 소재와 화두를 잡는 연습을 동반한다. 그런 다음 맥락 파악을 연습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서의 맥락이 뭐냐면 앞문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그 다음 문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 그래서 두 문장의 관계가 이렇구나. 그 다음 문장도 이런 얘기가 나오네? 이렇게 글의 흐름을 맥락이라고 하는데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지문이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예, 그래서 맥락까지 이해하는 연습을 했으면 지문을 거의 다 읽어간 거거든요. 그런 다음 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본인이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가 같은 내용이야, 여기는 같은 내용, 요거 두 개는 그래서 반대야. 요런 구조도 괜찮고 여기가 원인에 해당해,
여기가 결과에 해당해 이런 인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즉 현재 예비고일들이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어법, 어휘, 문장 해석, 지문 독해 요거 4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고민을 한번 보실게요. 고등학교 영어는 중학교와 많이 다르다던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등학교 영어는 중학교 영어와 많이 다르다던데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 참고로 학부모님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학생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크게 4가지의 기준점을 잡아보았습니다. 시험 범위, 그리고 시험 범위의 지문과 어휘, 문장을 변형하는 것, 그리고 시험 문제의 유형, 시험 문제와 시험 운영에 관한 것들 보실게요. 한번 시험 범위에 관한 겁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영어 시험 범위는 중학교 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합니다. 몇 배까지 증가하냐면 최소 5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마다 아직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에 지나갈지 모르죠. 고등학교마다 시험 범위 량은 다릅니다만 최소 5배는 증가가 됩니다. 중학교 때보다. 시험 범위가 정말 많은 고등학교의 경우 10배까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중학교 때 내신 영어를 대비할 때보다 준비기간과 대비기간, 학습량이 이거에 곱절로 늘어야겠죠. 자, 변형 보실게요.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문장에 사용된 어휘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문장의 의미 전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만 바꿀까요? 아니죠. 시험 범위 지문에 있던 어휘를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영어 내신 대비한다고 할 때 지문 속에 있는 단어의 같은 의미의 단어 동의어, 반대말 반의어를 반드시 함께 숙지하고 외워놓아야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문장을 변형하고 어휘를 변형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요거 2개만 변형하느냐? 아닙니다.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 지문 자체를 변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문 자체를 변형하는 경우에는 주제는 동일하지만 지문이 바뀌어 있어요. 또는 실제로 시험 범위에 있던 지문과 주제가 정반대인 지문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영어를 대비한다고 할 때 변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변형 포인트까지 공부가 이루어지겠죠. 이제 시험 유형에 관한 걸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능형 시험 문제 유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능형 시험 문제가 뭐냐면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빈칸 추론, 맥락상 어휘 추론, 어법성 판단,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장문 독해 요렇게 전국 모의고사와 수능에 나오는 그 유형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중학교 영어 내신 문제에는 수능형 유형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한 2주 정도에서 일주일 정도를 잡은 다음에 시험 범위 지문을 막 외웠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 고득점이 나왔죠. 그러나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암기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 유형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의 차이점을 본인이 완전히 모르면 중학교 때 내신 영어 공부 방법을 고등학교 때 그대로 적용하고 있겠죠. 근데 고등학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범위량이 기본적으로 5배 이상 증가해요. 외울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암기 자체도 힘들지만 전체를 다 암기하는 게 시험 문제 유형도 암기만으로는 풀 수 없는 게 나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중학생도 싫어하고 고등학생도 싫어하는 서술형이에요.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서술형 문제가 정말 다각화됩니다. 단순 영작도 있고 어법상 틀린 걸 올바르게 고치세요도 있는데 특정한 것을 우리말로 서술해 보시오. 다음 글의 지문을 요약해 보시오. 다음 글의 글을 비판해 보시오.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지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기본적인 어휘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특수한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는 점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엔 고등학교 영어 내신 시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 개수가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31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관식 25문제, 서술형 6문제. 근데 시험 시간은 50분이에요. 그냥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31문제를 50분 안에 다 풀어야 합니다. 고민하고 검토하는 시간 포함해서 OMR 마킹까지 포함해서 31문제, 한 문제당 2분씩 풀었다 가정해 볼까요? 62분. 시간이 오버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속도로 문제를 풀어야겠죠.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많은 시험 문제를 이렇게 타이트한 시간에 풀어야 하는 내신 유형은 없었고 그런 시험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 처음 보는 어휘, 즉 시험범위 없던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들을 그 자리에서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런 고등학교 내신 영어의 특징을 시험장에 가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면 일단 시험지에 압도가 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불안해지죠. 그렇죠? 근데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건 많죠. 그러면은 밀리게 됩니다. 사고의 과정이.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내신 평균 대비 기간을 6주에서 7주로 잡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왜냐면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영어도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걸리는데 어떤 어휘를 출제할지 어떤 문법 파트를 출제할지 학교에서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그래서 어휘와 문법은 고등교육 과정에는 전체를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그 생각 드시나요? 시험 문제가 어렵다를 떠나서 내신 대비 과정에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증가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엔 세 번째 고민거리 보실게요. 자, 학교별 영어 시험이 다르다던데 어떤 기준에서 다른지 현실적인 측면을 알고 싶습니다. 네, 학교별로 내신 영어 시험은 다른 게 맞습니다. 자, 요것도 네 가지의 기준점을 한번 잡아보았고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법의 경우 변형을 얼마나 할지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고등학교는 한 문장의 특정한 곳만 변형하기도 하고 어떤 고등학교는 문장 전체의 구조를 바꾸기도 합니다. 즉, 어법의 경우 변형의 범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어법 문제는 밑줄을 줍니다. 근데 밑줄을 특정한 곳에만 줄지 문장 전체에 줄지가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럼 당연히 문장 전체의 구조를 변형하고 문장 전체의 밑줄을 치는 특정 고등학교의 문법은 당연히 시험 난이도가 높겠죠. 네, 그러면 특정한 곳에만 변형을 하고 특정한 곳에만 밑줄을 치는 고등학교의 문법 문제는 난이도가 쉽거나 평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어휘 한번 보실게요. 어휘도 변형이 관건입니다. 여기서의 변형은 어법과는 조금 달라요. 특정한 한 단어만 바꿀지, 지문에 있는 수많은 단어를 바꿀지, 또는 사전적 의미로 바꿀지, 맥락상 의미로 바꿀지에 따라서 어휘의 난이도가 바뀝니다. 그럼 즉,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단어의 뜻만 외울지 또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내에서 그 문장의 의미가 이거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이거겠구나라고 추론형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어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출제되는 어휘의 수준입니다. 당연히 시험 범위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을 내는 경우는 누구나 잘 풀 수 있겠죠. 지문 공부 내신 대비 열심히 했으면. 근데
시험 범위에 없는 지문을 변형해서 냈거나 선지로 출제한 단어의 수준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인 학교도 있고 수능 고3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어휘는 학교마다 편차가 조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능형 문제 유형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죠? 자, 근데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해보면 수능형 문제가 내신형에 나왔을 때 이제 적응이 됐거든요. 그렇게 특수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능형 유형이 많이 나오는 학교 시험 문제는 평이하거나 쉽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학교마다 특수한 고유한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수능형 유형과는 달리 지문에 대한 아주 꼼꼼한 이해와 지문에 대한 확장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신 대비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 유형과 특수한 문제 유형의 비율에 따라 학교 영어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학교마다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문에 관한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복붙이 뭐냐면요. 복사 붙여넣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시험지에 담아놓았다. 이거는 지문을 변형하지가 않은 거죠. 좀 평이하거나 무난할 겁니다, 시험이. 자, 근데 지문의 일부를 변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휘든 문장이든 주제든 내용의 일부든 이러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자, 더 큰 난이도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연계가 뭐냐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의 주제나 소재가 유사한 다른 지문이 존재하겠죠. 심지어 같은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이어도 소재와 주제가 유사하면 두 개를 연계해서 묶어서 출제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부교재의 지문과 모의고사의 지문은 원문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도서든 논문이든 그 원문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연계해서 출제하는 거죠. 또는 시험 범위에는 없더라도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의 다른 지문들이 있겠죠. 그 지문을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연계해 출제하는 겁니다. 지문은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변형과 연계된 지문의 개수가 많을수록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범위가 학교마다 달라요. 전국 모의고사, 요걸 줄여서 학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들어가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플러스 부교재, 독해 부교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부교재로 어휘지까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는 학교마다 어떤 영어 소설을 하나 지정을 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저널이나 특수한 기사글을 프린트로 주시거나 또는 학교 쌤께서 직접 제작하신 특수 컨텐츠가 있어요. 요거 4개가 다 들어가는 학교는 시험 범위가 엄청 많겠죠. 그렇죠? 물론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전국 모의고사 지문 10개밖에 안 들어간다. 그럼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공부가 조금 수월하겠죠. 요거까지 시험 범위량까지도 학교마다 다르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유형에 관한 말씀과 시험 문제 난이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추상적이거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기 있는 8개의 유형이 수능형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유형은 어느 고등학교 시험 문제나 들어가 있어요. 다만 시험 문제 전체에서 이 수능형 문제의 유형이 많으면 조금 무난하다, 평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외적인 지금 보시는 요 8개의 유형이 많다, 학교 시험지에. 그러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형 문제 유형의 출제 비율과 고난이도 문제 유형 출제 비율은 학교마다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그리고 연계에 관한, 변형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 시험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실제 부교재에 실려있던 지문입니다.
근데 원문의 일부의 내용이거든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시험에는 방금 봤던 원문의 일부를 변형해서 출제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실까요?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은 원문의 일부죠. 근데 시험에는 원문 전체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아이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 시험 범위에 없던 건데 당황하게 되겠죠. 당연히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연계의 비율도 다르다는 점. 이 연계의 비율이 높은 학교면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네. 자, 요번엔 마지막 네 번째 고민거리이자 요거는 걱정거리와 불안 요소인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해도 영어 내신 등급 1등급을 따는 게 엄청 어렵다는데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요? 네, 참 많은 불안과 많은 걱정을 유발하기도 하고 조금 가끔은 힘 빠지는 고민거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도 얼마나 따기 힘들길래. 자, 요번에도 네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 네 가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 내신 1등급을 확보한 학생들의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겠죠. 동년배 중에. 이런 아이들과 경쟁을 해서 얘네들과 이기거나 얘네들과 실력이 비슷하면은 1등급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국 모의고사 학평이라고 불러요. 요게 고1 거 기준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시간 제거 딱 풀었을 때 몇 회를 풀어도 고1 전국 모의고사, 고1 학평이 1등급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나온 경우. 근데 1학년 학평과 1학년 전국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진짜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수능 시험 있죠.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을 평가원이라고 하는데 평가원이 출제했던 모의고사 시험 문제, 고2 모의고사 모두 1등급과 2등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학생들일 겁니다. 이 학생들의 실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휘 수준 보실게요. 고교 전체 범위의 어휘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동의어, 반의어를 따로 정리해서 외워야 하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고교 전체의 어휘, 수능 어휘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하는 과정이 좀 수월하겠죠. 그러면은 남들은 처음 보는 단어를 외우고 있을 때 이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다른 걸 더 공부하고 있겠네요. 자, 수능 어휘까지 숙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아이한테 너 예를 들면 수용하다 영어 단어로 뭐야 했을 때 한 단어가 나왔다.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건데 요런 아이들은 두세 개 이상 나와요. 수용하다의 뜻과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가 두세 개 이상 나와요. 입 밖으로 그냥. 또는 반대로도 보여드릴게요. 영어 단어 accept라는 단어가 수용하다거든요. 이걸 딱 본 다음에 너 이거의 동의어가 뭐야 했을 때 두세 개가 나와요. 입 밖으로.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뭐야? 입 밖으로 나와요. 그 정도의 어휘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1등급을 맞는 친구들은 물론 얘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긴 하는데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해도 아주 작은 것만 실수하기 때문에 감점을 당해요. 주로 서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하고 빵점을 맞는 게 맞으면 1등급 따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나 공통적으로 영어 내신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실수도 안 하고 서술형도 잘 맞춰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공부에 관한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숙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빠지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하루 안에 다시 해오거나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는 무조건 완료해 옵니다. 시간도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의 시간은 시간 관리 방법을 잘한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도 있겠지만 순수 공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신 1등급을 확보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매일 공부해요. 적어도 매일 1시간씩, 매일 2시간씩. 그럼 이거를 다 합쳤을 때 하루 그냥 벼락치기 하는 학생보다 총 공부 시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공부를 못할 수가 없겠죠. 매일 꾸준하게 충분히 공부를 해놓았으니까. 자, 그리고 공부 태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의 공부 태도는 충분히 영어를 잘하고 충분히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영어를 1등급을 맞을 만한 기질과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안감과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겸손함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이거는 100%야. 나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 이런 태도가 없습니다. 아는 건 다시 봐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걸로 가져가고 본인이 틀렸거나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몇 날 며칠을 새서라도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국에 자기 걸로 만들어 갑니다. 성실함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자, 시험장에서 남들 다 맞추는 문제 당연히 맞추겠죠? 남들 다 틀리는 문제 당연히 맞추겠죠? 남들 다 어려워하는 문제 이 아이들도 어려워해요. 시험장에서. 근데 맞춥니다. 남들 다 함정에 낚이는 문제, 꼼꼼하게 안 읽어서 낚이는 문제 낚이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장에서 정확하면서도 빠른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확보하여 1등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요 4가지 걱정거리와 막막한 부분, 고민거리를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이 정도 실력을 갖추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 영어 실력은 없는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 정도로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12월 말부터라고 가정을 하면 겨울방학이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무려 2달의 시간이 있고 이 학생들 모두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영어를 잘하게 된 게 아닙니다. 방학 때부터 매번 무언가를 학습하고 무언가를 매번 공부했고 무언가를 매번 연습하고 틀려보고 자기 걸로 가져가는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 발현이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많아지는 건 맞지만 어쨌거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시험 범위는 지정이 됩니다. 시험 범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 아무거나 낼게 알아서 풀어 이게 아니죠. 수능 시험과 다른 점입니다. 내신은 어쨌거나 시험 범위가 지정되어 있고 지금 겨울방학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쌓아야 하는 진력과 지식을 쌓아 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할 게 많죠. 지금 통사도 해야 되고 통과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신 시험 대비 기간 들어가게 되면 개념과 지식을 쌓을 시간이 부족해요. 당장 시험 범위에 있는 걸 학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겨울방학 때 할 때 제대로 공부만 해준다면 효율성까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정말 영어에 대한 실력과 지식이 부족해. 나는 영어적인 언어적인 감각도 없는 것 같아.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겠죠. 근데 타고난 능력과 지식도 갈고 닦고 발현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방학 때 영어적인 지식, 문법 개념, 지문을 읽어가는 방법, 단어 뜻을 외우던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 문제를 풀어서 2초, 20초 안에 무조건 맞춘다. 나 문법 100문제를 5분 안에 풀어서 무조건 다 맞출 거야. 나 빨리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때 고3 수능 평가원 문제 1등급 맞을 거야. 굉장히 부담되실 거예요. 그냥 그날 배웠던 것들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이해한 바가 잘못됐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걸 수정해 나가시고,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었다면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이 틀렸는지, 그럼 틀린 그 과정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수도 없이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 성실함이 보인다면 그 과정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성공과 여러분의 엄청난 발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의 학습과 공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